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했다면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2.5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허가를 받은 백신이 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 전국화 경향을 보인다고 방역당국이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 한 병당 최소 예약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대부분은 1년 뒤에도 재감염을 막아주는 항체가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통용될 백신 접종 증명서 세부 사항에 EU 회원국과 의회가 합의했습니다. 1년 내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 10시까지 수도권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선 2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최근 경기도 성남이나 광주, 호남권의 강주와 완주, 충청권에서는 청주, 경북에서는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113명이며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가 904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 111명, 인도 변이 87명 등입니다. 또 이들과 접촉이 확인돼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분류된 1,464명을 포함하면 총 2,577명에 달합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모더나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됐습니다. 식약처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오늘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 백신에 대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서 국내에서는 네 번째,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 미국 등 3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백신의 효능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용량은 해동 후 0.5ml를 1회 접종, 4주 후 추가 접종하는 것입니다.
보관 조건은 냉동 보관 시 7개월, 냉장 보관 시 1달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 한 병당 최소 예약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요구를 많이 해왔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에 10명에서 12명이 접종할 수 있어 질병청은 그동안 7명 이상 사전 예약자를 확보한 뒤 개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소규모 동네 의원은 평일 예약자가 3명에서 4명에 그칠 때가 많아 일정 조정 등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하다는 걸 안다면서도 1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 폐업 석 달 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피해는 특히 상가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폐업을 신고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도 상가 계약이 끝날 때까진 임대료를 내야 해 그나마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월세가 700이었어요. 그래 코로나 터진 1년 반이 넘어서 내놔도 나가지도 않는데 건물주한테 말을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보증금 다 까먹고. 이런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로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긴급급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YTN 취재 결과 정부가 그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 예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 이상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달 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모든 상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한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가 활발하게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련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입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했으나 확진 판정을 받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0대 의료인이 지난 3월과 4월에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은 뒤 2주가 지나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한 첫 돌파 감염으로 앞서 경남 창원의 30대 회사원은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차례 맞고 국내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 사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중증도나 2차 전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관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회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드물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대부분이 1년 후에도 재감염을 막을 중화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연구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1년 후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97%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백신 접종도 1년 정도 간격으로 재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통용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현지 시간 20일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음성 진단자, 완치자임을 증명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EU와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백신 접종자나 음성 진단자, 완치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부과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감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원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언제 도입될지는 불명확한 가운데 독일 보건부는 전자 백신 접종 증명서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완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년 이내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 포스트와 NBC 등의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의 증가가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1년이나 18개월 안에 부스터샷이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사람들이 향후 몇 달 안에 모두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으로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00명에서 600명 정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도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예. 일단 하루의 데이터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가 평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00명대를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도 30%대에 육박을 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수도권일 경우에는 1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하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평일 기준으로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확진자 규모가 보통은 휴일 이후에는 한 500명대 그리고 평일 기준 한 700명대 정도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5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 비수도권인 경우에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확진자 규모 대비 더 완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에 3주 더 연장하는 방안은 현 상황을 볼 때는 적절한 조치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의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할 경우에는 크게 확진자가 증가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3주 연장은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치가 해제되려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로 안정돼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300명대 안으로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면 전국적으로는 한 1.5단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기준에서 1.5단계에 해당되는 수치가 300명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신규 확진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해도 크게 환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명대 안으로 전국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이 백신 접종 예약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무료 맥주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고 현금을 지급하는 주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방역 조치에 따른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거로 생각되는데 예. 대표적으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러한 부분은 접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백신 접종자가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파 매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미국 CDC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가 감염이 되더라도 전파의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됐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 가장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감염을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다가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이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실제로 공기 중에 해당 공간의 공기가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을 때에는 환기를 하게 되면 밀도를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로는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 에어컨 온도를 지나치게 높여놓으면 덥게 되고 더움을 느끼게 되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오히려 물론 에어컨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유지할 수가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식약처가 모더나 백신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원료를 생산하는 위탁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을 한 후에 분할 포장하는 위탁 생산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원료 생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더나 또 기술 유출이라든가 노하우 부분에 대한 유출 유로가 있어서 원료 생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원료를 들여와서 분할 포장하는 위탁 생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코로나 국내외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좋아서 외출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임 장관은 청년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혜숙 장관의 첫 현장 방문 일정은 지난 2019년 폭발 사고가 났던 실험실이었습니다.
재정비된 실험실을 둘러보며 사고 원인이 됐던 폐기물 처리 문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혹시 그럼 폐기물 수거하는 어떤 체계도 별도로 마련이 되나요? 네, 저희가 더 그걸 강화했습니다. 학생들과 만나서는 청년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연구실 환경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용 불안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핵심인 뇌 연구 현장도 찾았습니다. 뇌 연구가 치매와 우울증 등 질병 극복은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뇌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러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싶어서 왔고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을 마친 임 장관은 대학과 정보출연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돌며 연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기에 진입해 내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내년 1,804억 달러, 204조 원가량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디램 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힘입어 작년 대비 23% 증가한 1,552억 달러, 175조 원가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는 내후년에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대 매출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2018년 1,633억 달러, 185조 원가량이었습니다. 중국은 민간이 만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채굴 규모는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가상화폐의 채굴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 있는 낡은 공장입니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창문에는 대형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창문을 넘어온 전력선과 통신선 여러 갈래가 컴퓨터 서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경찰의 단속에 걸린 비트코인 불법 채굴 시설입니다. 听到这个非常大的声音，而且根据他们以往这个巡逻经验呢，听到这么大的声音呢，应该是在比特币，应该是比特币机器呢在这个挖矿。 조사 결과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은 전기를 마음대로 훔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내이멍구 자치구 정부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으로 위장해 값싼 전기를 공급받은 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채굴업자는 물론이고 공간을 빌려준 땅 주인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기 절약이 명분이지만 이참에 가상화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직접 만들어 화폐 운용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관변 금융협회들이 가상화폐 사용 불가 원칙을 한 번 더 천명했습니다. 信息中介、定价服务以及虚拟货币衍生品交易等等相关的活动违反有关法律法规。 이런 분위기라면 내이멍구 자치구의 가상화폐 채굴 단속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세계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채굴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전 세계 채굴량의 65%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세계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남극에서 면적이 제주도의 2.3배가 넘는 세계 최대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현지 시간 20일 남극 논빙북에서 세계 최대 빙산이 떨어져 나와 웨들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76이라고 이름 붙은 이 빙산은 길이가 170km, 너비가 25km로 측정됐으며 면적은 제주도의 약 2.3배인 4,3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빙산의 이름은 남극 4분면 중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몇 번째로 분리됐는지를 토대로 붙여집니다. 빙붕은 기온 상승으로 생긴 빙붕 균열에 얼음보다 무거운 물이 들어가면 틈새가 더욱 벌어지는 원리에 의해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해 가을 다시 폐쇄됐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오는 7월 16일 관광객들을 다시 맞이합니다. 에펠탑 운영공사의 장프랑스와 마르탱 사장은 성명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방문객 수는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승강기에 탑승하는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에펠탑 방문을 위한 온라인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C'est beaucoup plus animé, c'est gai, c'est voilà, on sort du tunnel. Ça fait du bien d'avoir un semblant de vie normale. Je suis un habitué, donc j'attendais avec impatience la réouverture pour reprendre mon sport matinal et d'être là. Habituons-nous à essayer de vivre ensemble le temps présent. Si on arrive à bien s'organiser collectivement, à continuer de vacciner, à tenir une discipline collective de citoyennes et de citoyens, il n'y a pas de raison qu'on ne puisse pas continuer à avancer. Je suis venue à 9h justement, d'abord parce que je pensais qu'il y aurait peu de monde, mais en fait il y en a quand même un petit peu. Et puis bon voilà, je me suis dit le premier geste de la réouverture, ce sera le Louvre. Voilà. That mean, you know, the COVID-19 it start to finish, you know, when it's opening all the museums and all the public areas. That's good for us.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언급하는 곳이 창녕 우포늪이라든가 또 이 안산의 시화호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이 철새 명소가 있는데 바로 울산 태화강입니다. 예. 이 태화강 둔치에 있는 대나무 숲에 한 해 6천여 마리의 백로가 찾아와서 여름을 나고요. 또 이 강을 따라 나 있는 6곳의 습지에는 이 흑기러기와 노랑부리 저새, 또 검은머리 물대새 등 최근 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4만
4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태화강은 지난 한 2001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찾아오는 철새가 한 2,700여 마리 정도에 불과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대표적인 철새 서식지가 된 데는 아주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도시인 울산은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고 또 이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환경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 덕분에 지금은 이 철새들이 새끼를 낳기에 아주 좋은 건강한 숲이 조성이 됐고요. 또 이 태화강에는 먹잇감이 풍부해지면서 철새 부양 능력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울산은 이번에 국제 철새 도시로 이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보호하는 국제 환경 단체에서 울산의 습지를 이 철새 중간 기착지로 등재를 하고요. 예. 또 이 울산의 국제 철새 도시 인정서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이게 도시가 아니라 어떤 한적한 시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철새들이 아주 많이 모인 모습이었는데 산업도시인 울산이 국제적인 철새 도시로 인정받을 만큼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먹는 이 제품 가운데 하나가 크릴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복용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한창 그 유행했을 때 한번 네.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효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방송에서 많이 봐서 네.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한번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크릴 오일이라는 게 이 남극해에 사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예. 이 면역력을 높이고 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행 개선,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100% 크릴 오일이다 이렇게 표시된 제품 가운데 40개 중에 6개는 다른 유지, 그러니까 다른 지방질 성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우리가 흔히 리놀레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리놀레익 지방산이 있는데요. 네. 이 100% 크릴 오일이라면 보통 한 0%에서 3%, 뭐 많아도 3% 정도의 리놀레산이 검출돼야 하지만 예. 이 제품들에서는 최대 한 28%까지 리놀레산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크릴 오일이 아니라 이 크릴 오일은 72%에 불과했다는 거죠. 네. 또 이 11개 업체의 경우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 사실 크릴 오일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이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광고를 했고요. 뭐 혈행 개선이라던가 항산화 기능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이 해당 업체들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환불 조치를 내렸고요. 또 행정 처분 등이 내려졌는데 좀 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좀 신뢰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가 마련돼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증마크가 꼭 붙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소비자들도 구매를 할 때는 그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뭐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왔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면 소득과 관련된 게 아닐까 하는데요. 실제로 이 3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 이후에 임금이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537개 직업 종사자의 이 만 한 6천여 명 정도한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응답이 35.8%에 달했고요. 네. 증가했다는 사람은 2.9%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줄었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은 이 음식 서비스 관리자가 가장 많이 소득이 줄었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뭐 연극과 뮤지컬 배우, 또 뭐 모델, 선박의 객실 승무원 이런 순이었는데요. 반대로 이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을 보면 뭐 택배원이라던가 가정의학과 의사, 또 이 방역원, 온라인 판매원, 그리고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앞서 언급한 이 음식 배달원과 택배원, 또 뭐 온라인 판매원의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의 양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용정보원은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화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직업군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소득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직업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고령층의 노후 준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줄었다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유럽의약품청이 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보관 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미개봉 백신 같은 경우에 이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뒤에 일반 냉장고에서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보관을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화이자가 제출한 연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런 방침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영하 80도에서 60도 사이에 초저온 냉동고에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냉동고에서 꺼낸 뒤에 염분 이석제와 섞기 전에는 최대 5일까지는 이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건이 5일에서 31일로 바뀐 겁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사실 까다로운 냉동 보관 조건 때문에 유통이 힘들다는 이 가장 최대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 화이자는 자체 연구 결과 이 자사 백신을 한 2주 동안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정도에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을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럽의약청이 또 다른 이런 백신 냉장 보관 기간을 늘리면서 미 FDA도 그럼 냉장 보관 기간을 우리도 한 달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백신의 보관 조건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화이자 백신의 유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유통이 원활해지면 이 접종도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1위 소식은 이상 반응과 관련한 연구 결과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연구팀이 이 화이자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발생 비율이 더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이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람이 전체의 한 80.1% 정도였고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을 겪은 사람은 89.1%로 좀 더 많았습니다. 이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고 한 처음 3일 정도 이상 반응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이 주사 부위 통증이 80%로 뭐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근육통이라든가 피로, 두통, 오한, 또 뭐 발열 등의 순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중증 이상 반응보다는 좀 경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 편이었는데 성별로 보면 이 남성에서 여성에서 이상 반응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 95%가 두 번째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한 가지 정도 이상 반응은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성은 이 78% 정도만 이상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 반응의 경우는 사실 뭐 종류라든가 빈도가 국가나 인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2차 접종 후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빈도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좀 더 예방접종 계획에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때보다 2차 때 이상 반응이 더 흔했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게 이상 반응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안전증강융합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키스트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증강융합연구단은 서울 성북구 키스트 본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단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신속 선별진료 시스템과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 기술 등 의료 현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ICT 융합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인공 발목뼈를 제작하고 이를 실제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 소재를 특수 구조로 설계해 강도는 높이면서도 무게는 낮춘 인공 발목뼈를 3D 프린터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식 수술 후에도 이식된 인공 발목뼈가 안정적으로 기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 발목뼈 외에 다양한 신체 부위뼈를 3D 프린터로 제작해 이식하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오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55세에서 69세 여성 10,000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온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40%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각종 심혈관 질환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대 의대 연구팀은 60살 이상 여성 16,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걸음 횟수가 1,000보 늘면 사망 위험이 28%씩 낮아져 하루 4,500보 이상 걸을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걷는 것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독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작은 양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독과 약은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해하기도 또 반대로 살리기도 하는 독의 세계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백설공주의 사과와 장희빈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미인이라고요? 뭐 그것도 공통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답은 독입니다.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죽을 뻔했고 장희빈은 숙종의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요. 이처럼 독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화학물질인데 이런 독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의 왕과 황제는 늘 독살의 두려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독살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독은 바로 비소였는데요. 처음 비소를 분리한 사람은 13세기 중엽 독일의 신학자이자 자연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였습니다. 비소가 독약에 사용되는 데는 독성이 강하기도 했지만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쉬웠는데요. 비소는 이미 살충제나 쥐약, 심지어 화장품의 재료로 별다른 제재 없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고 무색 무취의 단맛이 나는 분말로 설탕의 위장에 쉽게 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상이라는 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독극물을 독살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이 혼미했던 조선 후기에는 김이상궁이 생겨나 왕이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먹고 독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은수저를 음식에 넣어 독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속에 비상 성분이 있으면 비상 속의 황과 은수저가 반응해 표면이 검게 변하기 때문이었죠. 이 비상은 사약의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외에 부자나 천남성 같은 약재도 사약의 성분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부자는 투극꽃을 이용해 만드는데 중국 당나라 때부터 대표적인 독약으로 꼽혔습니다. 부자 속 아코닌틴이라는 성분은 심장 정지, 호흡 곤란, 운동신경 마비, 내장 출혈 등을 일으킵니다.
천남성 또한 맹독성 알칼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맹독성 약물을 먹어도 금방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발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극 속에서 사약을 먹자마자 피를 토하며 죽는 건 조금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사약의 효능을 올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단종은 사약을 받은 뒤 군부를 뗀 온돌방에 30분이 넘게 누워있다가 서서히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열에 열을 더해 약효를 강하게 하고 약기운이 더 빠르게 돌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약을 받고 쉽게 죽지 않아 고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16세기 문인 이명수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조정을 비난한 이유로 43세의 나이에 사약을 받았는데 이 사약을 탄 독주를 16잔이나 마시고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고 하네요. 현대에서 제일 잘 알려진 독약은 바로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시아나칼륨으로 이름 때문에 파란색을 띠고 있을 거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 색깔은 흰색이고 0.15g의 치사량으로 사망할 수 있는데요. 이 시아나칼륨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산소 운반 기능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낸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돼 여성 호르몬 강제 투여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시아나칼륨이 들어간 사과를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에게 온 편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리신입니다. 리신은 피마자 씨에서 추출되는 독성의 단백질인데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독성이 강해 액체나 가루 형태로 복용하거나 흡입하면 몇 시간 내에 독감 증상을 보이다가 2, 3일 내에 폐와 간, 신장이 망가지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리신이 우리 몸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을 막아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테러리스트들이 이 리신을 자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1978년 당시 공산국가였던 불가리아의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가 영국에서 암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검 결과 마르코프의 몸에서 지름 1.5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금속 알갱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알갱이에는 X자 모양의 홈이 있었고 이 홈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 맞는 보톡스 역시 주성분이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톡스의 주성분인 보툴리눔 톡신은 밥 한 숟가락 정도의 양으로 1000만 명 이상을 죽일 수 있고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독성이 강한데요. 하지만 신체의 치사량의 1000분의 1 정도만 주입하자 신경세포의 활동이 적당히 억제되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근육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밝혀진 후부터 비정상적인 눈 근육 치료에 보톡스가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 외에도 근육 강직, 편두통, 파킨슨병 치료에도 사용됐습니다.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보톡스처럼 독이 약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로 불렸던 비소 역시 20세기 매독 치료제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독에 관련된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독성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간을 돕는 치료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도 함께 유지됩니다. 수개월째 방역 조치가 이어져 국민 불편이 큰데요.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